70대 여성입니다. 하마터면 자식 때문에 억울할 뻔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또래 여성들이 그러하듯 저도 한평생 아들과 딸을 낳아 제 인생을 다 바쳐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 기죽지 않게 제 나름 신경 써서 키워냈어요. 그땐 그것이 저희 기쁨이자 보람인지라 힘은 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어요. 남편도 많이 배우거나 하진 않았지만 천성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주변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결과 저희는 그럭저럭, 아니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좀 부끄럽지만 저희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즈음엔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좋아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남들 보기에 저는 걱정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의 혼사 문제였죠. 둘째인 딸아이는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한다고 지금의 사위를 데려왔는데 글쎄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이나 나서 저희 부부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딸아이 나이가 26살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사위는 곧 40이라니 선뜻 허락을 하기가 힘이 들었죠. 그래도 뭐 둘이 좋다는데 아무리 부모라고 어쩌겠어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번엔 첫째인 아들이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는데도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아들은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연애한다는 말조차 없어서 저의 애간장을 태웠죠. 한 놈은 너무 빨리 간다고 하더니 또 한 놈은 나이가 다 찼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니 참 자식 일은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40을 넘겨 이젠 진짜 포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자 아들은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의 며느라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인사 온 며느리는 딱히 뭐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어디 모난 구석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나이 많은 우리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무조건 결혼을 찬성했고 곧이어 아들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기 가정을 꾸렸어요. 자식들 혼사를 다 끝내놓으니 그제야 비로소 부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참 긴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듯한 기분에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앞으로는 조용히 부부가 소박하게 살자고 약속하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참 야속하게도 그 후로부터 3개월이 좀 못 돼 남편이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날은 남편이 웬일로 늦잠을 다 자나 싶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걸 알았고 그 길로 119를 불러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뒤였어요. 사망 원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죠. 왜 하필 지금인가? 손과 발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차가운 병원 바닥의 냉기를 느끼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을 감당해야 했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그날 아들과 딸 내외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텅텅 비어버린 집에 홀로 남은 저는 그제야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고 그저 귓가에는 이제 우리도 쉬엄쉬엄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은 시간 유유자적하게 보냅시다 라고 말하던 남편의 다정한 얼굴과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혼자 남은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하는 생각이 들대요.
동시에 금방이라도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어 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올 것 같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매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도 행여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 수백 번 엄마 한동안 니네랑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음에도 애써 참았고 속마음은 아니면서 괜찮은 척 연기를 했어요. 특히 딸아이는 고맙게도 매일 아침 저에게 괜찮은지 전화를 걸어왔지만 혹시 사위가 신경 쓸까봐 더욱 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 안 해도 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살아야지. 엄마 요즘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문화센터도 다니고 뜨개방에서 뜨개질도 하면서 네 아빠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식구 챙겨. 엄만 너랑 오빠만 잘 살면 아무 걱정이 없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는 건 알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뜨개방은 가끔 겨울철 남편 목도리나 카디건을 짜줄 때 들리던 것이 다였거든요. 그래도 딸에게 말했듯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남은 저는 또 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기에 매일 내키지 않아도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시장도 돌며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남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이 사람이 엄마 좋아하는 꽃게탕 끓인다고 시장에 가자는데 엄마 같이 갈래요? 가서 우리 주전부리도 좀 하고 엄마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내심 참 반가웠어요. 사실 딸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었지만 함께 오래 살아서인지 이상하게 아들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겨우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 남은 엄마를 챙긴다고 평소 안 하던 아들 노릇을 해주니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저 혼자는 할 수 없는 집안 보수를 해주며 신경을 써주었는데요. 한 번은 며느라기가 기특하게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어머니, 요즘도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죠? 괜히 저희한테 부담될 것 같다고 참지 마시고 저나 준석 씨한테 기대세요. 앞으로 저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고 살게요. 그러니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고 필요한 거 있거나 심심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순간 어디서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고 이렇게 고운 말만 골라서 하는지 새삼 며느리를 낳아준 사돈 내외가 고마웠고 주책이지만 눈물이 다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이 그렇게 남들 다 시집장가 가는 동안 총각딱지를 떼지 못하더니 이렇게 뒤늦게 마음씨 고운 색시를 얻으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에 저 역시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딸아이가 질투를 할 정도로 사이 좋게 지내게 되었고 아들 내외의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를 서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며느라이는 임신을 했어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손자를 낳아주었고 저는 매일 운동 겸 손주를 볼 겸 그렇게 아들 내외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히 다 잊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손주 보는 낙에 더 이상 예전처럼 남편이 없어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인지 아들 내외의 도움이 컸는지 차차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지던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엄마 지금 지내는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 준이 보러 매일 걸어오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엄마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이랑 엄마 사시는 집 정리해서 어디 좋은 아파트 들어가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요. 마침 적당한 곳이 매물로 나왔기도 했고 집사람한테도 먼저 물어봤는데 엄마만 좋다면 자긴 너무 좋다고 은근 기대하는 눈치예요.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아들 내외랑 함께 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남편과 함께 산 정든 집을 정리하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다니 저는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살자고 설득해왔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함께 살면서 어머니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사실 드시는 것도 일일이 챙길 수 없어서 그동안 제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어머님은 그저 이제부터는 편하게만 지내세요. 집안일이든 뭐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엄마. 엄마 이제 병원 가실 일도 많아지실 텐데 따로 살면 내가 불안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네? 저는 아들 내외의 말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마 남편도 제 결정에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다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은 시간 저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제 결정이 떨어지자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고 동네 이름도 아파트 이름도 낯선 곳에 아들 식구와 저는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40층이라고 하더니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어찌나 아찔하던지 그럴 리는 없는데도 행여 뚝 하고 떨어질까봐 저는 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만 빼고 아들 식구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까지 방글방글 웃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 제 마음이 다 흐뭇했어요. 그리고 비록 저는 작은 방에서 지냈지만 방에 누워 있어도 사람 소리 나는 것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 사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사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무언가 슬슬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주말에 준이 주사 맞히러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근데 친구가 가족 동반으로 밥이나 먹자고 해서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거절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그날은 내가 집안일도 해놓을 테니 준이 애미도 오랜만에 미용실도 좀 가고 그래라.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엔 조금은 서운했지만 아들 식구들에게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며느라이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실수였어요. 아들 내외는 그날을 계기로 자주 자기들끼리만 외출을 했고 심지어 집들이를 한다며 저에게 하루만 딸네 집에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나는 그냥 내 방에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굳이 미선이네 가는 건.
엄마, 내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아마 시끄러울 거고 집 구경한다고 막 돌아다닐 텐데 그러지 말고 엄마 하루만 다녀오세요. 미선이한테는 제가 잘 얘기해 둘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 딸래에 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 후 5개월 정도가 흘렀을까? 이상하게 아들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심지어 며느라이와 싸우는 일이 심심치 않게 늘어갔어요. 들어가 말릴 수도 없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저는 밖에서 발만 동동거렸는데 한 번은 자다가 잠이 깨서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니 아들 녀석이 주방에서 작은 불 하나를 켜두고 깡소주를 마시며 우는 모습을 봤어요. 차마 애미가 그 모습까지 못 본 채는 할 수 없기에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아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나 어떡해요. 나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아들은 울먹이면서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동반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집에 일부러 사람들도 초대해 나름의 투자를 최대로 끌어당겼는데 글쎄 함께 사업을 준비한 지인이 아들의 사업 계획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투자금만 몇 억이라고 말하는 아들은 이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잡고 엉엉 우는데 애미인 저는 그 모습을 보기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 이런 말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이 사업 접을 수 없어요. 투자금도 그렇고 이젠 다시 취직하긴 나이도 많아서 저는 정말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엄마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제가 엄마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두고두고 보답하면서 10배로 아니 100배로 갚아드릴게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준이 엄마는 이거 해결 못하면 저랑 이혼한대요. 아들의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저에게 손을 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오죽하면 늙은 애미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싶어 아들이 안쓰럽고 짠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러다 며느라기는 물론이고 손주까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보험금으로 나온 10억을 아들에게 융통해 주었죠. 아들은 제 돈을 받고 고맙다며 무릎까지 꿇고 또 다시 눈물을 보였어요. 저는 우는 아들에게 원래 세상을 살면 이렇게 고비도 한 번씩 넘고 해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야. 라며 아들을 다독였는데요. 제 말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준 돈 때문인지 아들 내외는 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졌고 그 모습을 보니 나름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을 한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렇게 고맙다며 저에게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던 아들 내외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저는 평소 아침잠이 많아 아침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그동안은 며느라기가 고맙게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제 밥을 따로 차려주었는데 그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나 식탁에 앉으니 어쩐지 며느라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제 앞에 반찬이 든 접시를 탁탁 내려놓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 어안이 벙벙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며느라이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침상을 매일 2번씩 차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희 식구 아침 시간에 맞추시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아침을 그냥 거르시고 점심을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뭐? 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알았다. 그동안 힘들었으면 말을 하지. 앞으로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하마. 에이,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쁜 며느리 같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턴 좀 일찍 일어나세요. 원래 노인분들은 아침잠이 없다고 하던데 우리 어머니는 희한하셔. 분명 가깝게 지냈던 사이는 맞지만 갑자기 선을 훌쩍 넘는 며느라이의 태도에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태 힘든 걸 참고 다 했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추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달라진 며느라이의 태도는 그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면 빨래, 쓰레기면 쓰레기. 전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에게 지적하며 뭐라고 했고 저는 점점 며느라이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처음엔 아들에게 말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사업 때문인지 아들 녀석은 외박하는 일이 잦았고 좀처럼 말을 붙여볼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종종 베갯닛을 눈물로 적셨어요. 숨 넘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이젠 제가 필요 없다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웬일인지 일찍 퇴근한 아들이 저에게 외식을 하자고 권했고 저는 이번 기회로 아이들과 좀 풀어보고자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또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아는 지인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가 실버타운처럼 엄청 좋대요. 엄마 솔직히 여기서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준이 엄마도 이젠 시집살이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야 할 때도 된 것 같고 거기 가면 엄마 또래 친구분들 많아서 엄마도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요양원에 가신 건 어떠세요? 아들의 요양원 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여도 이젠 저한테 뽑아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나 싶은 마음이 들어 그날은 꾹꾹 참았던 화를 참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같이 살자고 했니?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니 왜 이제 네 늙고 가진 것 없는 애미가 필요가 없어? 난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안 간다. 정 나랑 살기 싫으면 지금 사는 아파트 팔아서 내 집 판 돈 다시 내놔. 저는 손이 달달 떨렸지만 말은 그렇지 않은 듯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자 아들 내외는 물러날 기색은커녕 아주 작정을 한 듯 손주 녀석 교육이 어쩌고 하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부터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준이가 제 말을 안 듣잖아요. 워낙 어머님이 오냐오냐만 하시니까. 그래서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우리 장손 생각해서 어머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딸처럼 대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보니 며느리는 타인도 그런 타인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들 내외의 어떤 말에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아들 내외는 한번 해보자는 듯 버티는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 모습이 참 사람을 여러 번 뒷목을 잡게 하더군요. 한 번은 식사를 하러 나갔더니 보란 듯이 제 밥이 없었고 다른 식구들 빨래는 다 해도 제 빨래만 계속 세탁 바구니에 며칠씩 있던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배달 음식을 시켜도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참 서럽고 또 서러워서 이래서 자식들한테 있는 돈 다 주면 안 된다고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 고립되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딸아이 생각이 간절했는데 제가 혼자 지낼 땐 그래도 매일 전화하던 딸아이는 제가 아들 집에 있고부터는 새언니 눈치를 보는지 연락해 오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전화해 하소연을 하려니 저도 차마 부모 체면에 말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는데 5살 손주 녀석까지 지 부모를 닮아 저를 무시하는 행동에 저는 체면이고 뭐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겪은 수모를 모두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여태 그런 취급받고 참았던 거야? 너 신경 쓸까봐 그랬어.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미선아, 엄마 진짜 요양원 가기 싫어. 이런 말 엄마가 진짜 미안한데 엄마 좀 데리러 올래? 딸아이는 화가 잔뜩 나서는 전화를 끊고 곧장 그 길로 사위를 대동하고 아들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딸은 고래고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큰 소리로 화를 냈는데요. 며느라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잡상인처럼 대했어요. 계속 이렇게 상스럽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정말 격 떨어져서 상종을 못하겠네. 뭐요? 상종? 지금 말 다 했어요? 언니랑 오빠야말로 하는 행동이 상스럽거든요. 엄마 돈 다 어디다 썼어? 결국 지도 엄마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와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왜? 효녀 코스프레하게? 맞아요. 아가씨도 결국 저희한테 어머니 돈 뜯어가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뭐요? 처음부터 엄마 집 팔라고 부추긴 게 누군데 이런 식으로 모실 거면서 왜 같이 살자고 해요? 정말 뻔뻔스러워. 그러는 넌 엄마 모셔는 봤어? 저는 아들, 딸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변명할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미로서 한 번은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막말을 쏟아내던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쳤고 눈에 잔뜩 독을 품은 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진심 아주 잘 알았다. 모신다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 돈이었지? 근데 이건 몰랐을걸? 나 너한테 다 준 거 아니다. 나 건물도 있고 땅도 있어. 이건 몰랐지?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TV나 드라마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면 결국 자식들이 서로 맞지 않으려고 싸우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그래서 저도 행여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오픈하지 않았어요. 물론 내 자식들이 그럴까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저희끼리 살아가려면 역시 돈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나름 건물과 땅을 사두었어요. 시간이 흐르니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값이 오른 것도 있었죠. 우리뿐 아니라 당연히 후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부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삶이 길어져 우리조차 언제까지 살게 될지 또 그동안 돈은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심 모든 걸 자식들에게 오픈하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와선 이 돈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만약 아들이 제가 가진 것을 모두 알았다면 아들은 그 돈 역시 욕심을 냈을 게 분명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남들은 그런다고 해도 내 자식이 그럴까 했다.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해서 땅이랑 건물을 사놨는데 준석이 너는 내가 가진 게 아빠 돌아가신 보험금 그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근데 있잖니? 내가 이미 너한테 준 돈은 건물이랑 땅에 비하면 네 아들 간식값이야. 나중엔 둘이 똑같이 나눠주고
세상 하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 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이거 다 미선이한테 줄 거다. 미선이 너 내일 엄마랑 명의 바꾸러 가. 그리고 넌 절대 네 오빠처럼 엄마 버리면 안 된다. 너도 각서 써. 제 말에 괘씸한 아들 내외도 아무것도 몰랐던 딸 내외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라도 이런 상황이면 사태 파악이 늦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리 싸둔 짐을 가지고 아들 집을 제 발로 나왔어요. 그러자 사태 파악이 된 며느라이는 맨발로 뛰쳐나와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고 아들 역시 가는 저를 어떻게든 붙잡겠다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나와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발 오해 푸시고 다시 저희랑 살아요. 제가 준이 아빠한테 절대 요양원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말할게요.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 정도로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지 몰랐어요. 엄마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저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돈 때문인걸. 지나가는 개도 알겠는데 아들 내외는 볼썽사납게 저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저를 비참하게 하는지. 결국 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는 나를 붙잡기나 했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한평생 지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남들 자식은 그런다고 해도 내 새끼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아들 내외와 죽는 날까지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들 내외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했고 딸아이에게 건물의 명의를 해주면서 절대 네 오빠랑 새언니를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자 이 괘씸한 아들은 제가 딸 앞으로 해준 건물에 본인의 지분도 있다며 딸 앞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딸은 이참에 저를 모신다고 가져간 제 재산까지 모두 토해내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매가 재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싸우다니. 저는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농사를 망친 것이 맞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딸에겐 미안하지만 한 번 당한 마음 또 다치기는 싫어서 딸에게 건물을 주었을 뿐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절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착한 딸은 건물도 그냥 엄마 앞으로 다시 해놔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켰는데요. 어쩐지 다친 마음이 쉬이 아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랬듯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 꼭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절대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지 마세요. 그러다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힘들게 모았을 그 돈 자식한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다 쓰세요. 그게 그동안 고생한 보상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악에 받쳐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라는 것이 살면서 두고두고 의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딴 마음이 있건 없건 자식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돈이 아닌 진짜를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